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풀어봤던 완전 새로운 문제를 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기존에 한번 풀어봤던 문제는 충분히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우리 오늘 잘 차리지? 오늘 마지막 복지제도 했나? 안 했어요. 사회복지요. 네. 복지제도 복지제도 안 했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제도도 표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복지제도 하고 다음 시간에 표 문제 관련된 거 복지제도 어떻게 푸는지 푸는 방법을 하나 한 문제만 설명을 해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험 범위도 안내됐고 시험 중점 사항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안내를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표 문제 포기하지 마라. 얘네 같았으면 표 문제 일부러 뭐 많이 안 냈거든.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 조금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표 문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10문제잖아요. 10문제인데 근데 어려운 문제가 배점이 좀 크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10문제 이상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술형도 표 문제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못 봤나? 표 문제 10개 해서 가려고 서술형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서술형에 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몇 문제 정도? 서술형 표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고? 그거 얘기하려고 하면 다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 놓긴 놓는다는 얘기지 않을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표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표 문제 끝까지 공부하시면은 된다. 그래서 문제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아니 체감 난이도는 좀 있다고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좀 높여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전체 시험 문제를 한번 훑어봤다. 또는 풀이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그러면은 성적은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걸 보지 않은 애들이 엄청나게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예 뭐 쉽게 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좀 많이 어렵게 내가지고 역전의 기회를 한번 줘볼까 하다가 어렵게 내기로 했습니다. 중간고사가 들어가면 안 좋은 애들도 많잖아요. 왜 그러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냈으니까 중간고사 때 못 친 애들 충분히 이번에 한 개 객관식 한 개가 객관식 65점이 있고 주관식이 한 개 7점 정도 되잖아요. 7호 35 5문제니까 한술적으로 따졌을 때 5점, 7점 정도 되니까 주관식 한 2개 더 맞추고 남들 틀릴 때 그러면은 점수가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 막판 뒤집기처럼 뒤집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게 됐죠. 문제를 정말 쉽게 냈으면 안 뒤집어지는데 문제를 좀 많이 어렵게 냈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문제 의외로 좀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아예 안 한 친구들 진짜 어렵다고 느낄 것 같고. 그래서 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과서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복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복지제도의 유형과 역할, 한계를 분석하는 내용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복지를 영어로 하자면은 이거 안 나왔네. 잠시만요. 자, 복지를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welfare. well은 건강한, 잘 이런 뜻이고, fare라는 것은 해나가다, 하게 만들어가다, 하게 되어가다 이 뜻이거든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 잘 지내게 만들어가는 거, 웰페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지. 그래서 이 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는 자 15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에 있거든요. 한 개인의 모든 구성원이 평생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사회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사회복지라고 한다. 자, 이게 바로 사회복지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게 만들어가는 것 되겠습니까? 인간의 그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인 삶의 요건을 충족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158페이지 보시면은 자료 속으로 사례라고 해서 우리 역사 속에 국가는 가난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나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료에 나타난 사회복지와 오늘날의 사회복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삼국시대, 부르시대, 조선시대. 자, 이때 왕이 또는 국가가 어떤 복지 정책을 국민들에게 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했나요? 자, 158페이지 아래쪽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오늘날 사회복지와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복지제도가 뭐가 다르냐? 자,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가난한 국민을 위해서 왕이 자선을 베푸는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하고는 지금은 좀 다르다. 과거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다라는 개념이라면은 오늘날은 웰페어,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체를 사회복지라고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159페이지 사회복지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등장 배경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자본주의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빈부격차, 심화, 노동조건, 악화 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야 네가 게을러가지고 가난한 거지, 네가 잘못된 거지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빈부격차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 네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본주의를 선택한 우리 사회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보다듬어 줘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19년도에 처음으로 독일에서 바이마르 헌법에 사회권이라는 것을 등장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권이 뭐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독일에서는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한 바이마르 헌법 밑줄 꽂으시고, 자, 한 줄 더 내려오셔서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사회보장법, 그다음 영국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것을 1942년에 채택했는데 이게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밑에 쭉 보시면은 자료 속으로 사례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밑에서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은 왜 베버리지 보고서냐?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베버리지인데요. 사람 사진이 나와 있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요약되는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요람이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이제 담기는 바구니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요람입니다. 태어났을 때 처음 눕는 자리부터 마지막 죽어서 눕는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풀 서비스로 국가가 제공을 해주겠다, 복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영국의 사회복지제도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엄청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겨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자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오늘날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아까 초기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 사회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겁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 폐단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의 채택감에 따라서 이런 모순과 폐단이 나타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문의 15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밑줄 한번 보시면은 복지국가의 이념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자, 사회적 약자의 최저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게 바로 현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지제도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나타난 복지제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에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험 문제 많이 노는 거는 이제 160페이지부터 시험 문제 많이 노죠. 복지제도의 유형입니다. 복지제도의 유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덥지 않나요? 내만 덥나? 내만 더워? 아니요, 더워요. 지금 땀날 정도 더운데. 좀 틀어도 되겠니? 너 춥나? 추우면 얘기하고. 추울 수 되는데. 조금만 볼게요. 이거 온도 조절 안 되지? 네, 안 돼. 바람 조절돼요. 바람 조절? 바람 조절 밑에 열어. 감으로 돼 있는데? 약으로? 미약으로?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정말 더워서 그런 거니? 아니면은 사무나 시험이 부담돼서 그런 거니? 부담돼서. 수능 특강 근데 아직 안 풀어봤잖아요. 한번 풀어보면 자신감이 생길 건데. 전혀. 처음부터 끝까지 안 풀어봤어? 네. 다 풀어봤어? 네. 근데 자신감 안 생겨? 열 문제라는 게 너무 센 거. 열 문제가 너무 세네? 수능까지 다 맞아도 시험을 다 못 맞춰. 수능도 다 맞췄어? 네, 다 맞춰도 시험 때는 안 됐는데. 될 것 같은데. 중간고사 때안 그랬어. 안 그랬어? 하여튼 평균 점수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상대평가니까 어차피 문제가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다 같이 어려운 거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위로가 안 되죠. 자, 사회보장제도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서 보셔야 되고 예전에는 단순히 개념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데 요즘에는 표 문제로 출제됩니다. 아마 수능특강 풀어본 친구들 알겠지만은 이게 표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나오거든요. 요즘에 평가원에서 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에서도 이거 표 문제로 넣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사회보험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입니다. 자, 여러분들 4대 보험, 5대 보험 들어봤니? 밑에 있는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게 바로 우리나라 5대 보험입니다. 자, 4대 보험 뭐냐? 옛날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4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이게 바로 사회보험이다. 어떤 거냐?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아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을 들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나 노령, 장애와 노령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사망도 역시 국민연금에서 일부 돈을 주고 있습니다. 등 사회적 위험의 보험 방식을 대처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밑줄 꽂으시고 사회보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꺼볼게요. 자,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줄 꺼주시고 사전 예방적은 뭐냐? 내가 다치기 전에, 내가 회사에서 잘리기 전에, 내가 늙기 전에 미리 돈을 모아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라는 얘기는 뭐 서비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내느냐? 가입자,
우리 국민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사용자라는 것은 노동의 사용자를 얘기합니다. 노동의 사용자라는 얘기는 회사를 얘기하죠. 회사가 부담을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는 왜 들어가 있냐?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다 하면 나의 노동의 사용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국가죠. 내가 지방 공무원이다 하면 지방자치단체, 대구시 거기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고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보니까 뭐 뒤쪽에 나오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요. 자, 오른쪽 가셔가지고 또 자, 원칙적으로 수혜 정도와는 무관하게 소득 수준 등 부담 능력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프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많이 신청하겠다고 해서 다음번에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느냐? 나의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용 씨가 소득이 정말 많잖아요. 이재용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분이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지. 하지만 그분은 자기 병원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용을 안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소득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 거지. 이해되니? 자, 이걸 다른 말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 부자들은 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적게 내고 혜택은 똑같이 보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득의 재분배, 왜 재분배냐? 이미 한번 분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시장에서 소득 분배가 1차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소득의 재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돈을 걷어서, 부자들의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바로 소득의 재분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셔가지고 상호부조의 원리 밑줄 꺼주세요. 자, 상호부조. 우리가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공부할 내용이 공공부조잖아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자, 그래서 여기 부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호부조라는 말 자체가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상호부조의 원리라는 것은 서로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멀쩡할 때 돈을 좀 냈다가 여기 기금을 조성했다가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은 이 기금을 나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다는 뜻의 상호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공부조는 공익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을 공공부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호부조라는 말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자,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4가지, 크게 따지면은 5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5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잘 보세요. 국민연금이 그 사회보험인데요. 공공부조에 보면은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연금이기 때문에 이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잘 넣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잘 해보셔라. 자, 다시 한번 사회보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재용 씨도 사회보험에 가입을 한다. 자, 가입자와 사용자, 국가가 공동으로 이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상호부조, 서로 도와주는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하기 싫어도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된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자, 사보험, 내가 삼성생명 같은 것들은 내가 강제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사전 예방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내가 다치기 전에, 내가 일자리를 잃기 전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징수된다.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수혜의 정도와는 좀 무관하다. 자,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 자,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보험료를 이제 미납하게 됐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되겠습니까? 외서진님 그 PPT 다 올려놨잖아. 친구가 PPT 다운 못 받나? 이 PPT를 다 올려놨는데? 아, 진짜요? 확인 못했어? 안 열리던데요. 안 열려? 안 열려. 왜 안 열리니?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혹시 너 학교 아이디로 안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학교 아이디로 들어갔어요. 비지 동부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다운이 안 돼? 아니, 열려요. 존재하는 형식이 아닌데. 안 열려요. 안 열려? 그래서 열린 사람 아무도 없니? 일단부터 아무것도 못 봤어요, PPT.
왜 안 열리지 그게? 중간고사권 열렸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아 진짜? 네, 아니 압축해서 일부러 이렇게 1단부터 5단, 4단까지 다 올려놨는데 아니면 압축을 안 하고 압축 안 하면은 열릴 수도 있잖아요. 압축 안 하고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4대 보험이 있는데 첫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나중에 노후에 내가 늙었을 때 돈을 주는 게 국민연금인데요. 자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게 준도세라고 하면 세금은 아니지만은 내야 되는 금액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월 10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4.5% 4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거를 내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되냐? 사업주,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가 4만 5천 원을 내면은 회사에서도 4만 5천 원을 냅니다. 그러면 얼마가 적립되느냐? 4만 5천 원, 4만 5천 원 다음에 얼마? 9만 원이 적립돼서 내가 노후에 그 적립금을 쌓아서 내가 늙으면은 그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국민연금의 개념이고. 아 선생님 근데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 사립연금, 사립학교연금은 더 좋다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선생님도 사립학교연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안 냅니다. 근데 내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자, 사립학교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똑같지 않은데요. 자, 본인부담금 내 월급에 9%를 냅니다. 100만 원 벌었다 하면 9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1대1 적립이기 때문에 9만 원을 내면은 이제 사업주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국가가 되겠죠. 국가가 역시 9%를 내주는 겁니다. 하면 18%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퇴직했을 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 거 알고 있나요? 퇴직금이 없습니다. 연금을 받는 대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수령하는 금액 자체도 적지만은 이제 연금으로 떼는 금액도 꽤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돈이 많지 않다, 뭐 박봉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한번 보시면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자, 이건 얼마를 떼느냐? 자, 내가 100만 원을 버는다. 그러면은 3.495%, 34,950원을 뗍니다. 이것만 떼느냐? 아니다. 사업주도 34,950을 떼가지고 6.99%를 건강보험공단에다 내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 돈으로 여러분들 병원 다닐 수 있다고. 근데 노인장기요양보험 뭐냐? 장기요양보험료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또다시 12.27%를 떼가지고 적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다 내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요양시설 같은 것들 이용할 때 여기서 돈을 보태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보면은 4대 보험이 되고 따라 또 떼면은 5대 보험이 됩니다. 자, 다음 고용보험. 회사에서 잘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넣는 건데 근로자는 0.8%를 내고 사업주가 0.8%를 내서 총 1.6%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장보험. 이거는 업종마다 다른데 일반 금융보험료 같은 경우는 0.7% 정도 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광고라든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18.6%까지 되는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업종마다 다르게 사고 위험에 그런 분류를 해가지고 다르게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야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준조세가 좀 세기 때문에 일반 세금보다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회보험의 역할이다. 자, 이게 사회보험이었고요. 두 번째 공공부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조 161페이지. 자, 공공부조의 정의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적, 물질적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밑줄 꺼주시고. 자, 원래 원칙은 금전적 급여를 제공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물질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니? 자, 만약에 내가 돈을 줬을 때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도박을 한다거나 술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쌀을 사서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물질적 급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재원으로 제공한다. 자, 나라 돈으로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회보험보다 또 밑줄 꺼줍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들의 돈을 돌려주는 것을 소득의 재분배 효과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공공부조는 그 성격이 강하다고요. 사회보험은 있긴 있는데 공공부조보다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사회보험은
혜택 같은 것들을 부자한테도 돈을 받지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일부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 그냥 정부에서 받은 세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오셔서 단점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낙인, 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라고 하는 낙인을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돈이 없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취약 계층들이 국가에 의존하도록 하여 자아를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은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부전이 이루어지고 국가나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액 다 부담을 합니다. 다 세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후 처방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졌을 때 그때 돈을 받는 거니까, 일이 터졌을 때 그때 돈을 받는 거니까 사후 처방적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소득의 재분배 효과라는 것은 아까 부자들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뭐냐?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근로자들의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국가 재정에 부담이 증가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30%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이걸 받습니다. 용돈처럼 돈을 준다고 매달 꼬박꼬박. 자, 근데 얼마를 주느냐? 얼마 받는지 혹시 아나요? 여러분들은 할아버지들 얼마 받으실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안 받던데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상위 30% 안에 드는 거죠. 부자신 겁니다. 받는데 얼마 받느냐? 최대 30만 7,500원을 받습니다. 최대란 말은 뭐냐? 감액제도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민연금을 내가 많이 내가지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 하면은 돈을 깎아서 지급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아,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젊었을 때 모아서 적립해놨는 건데 그걸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게 맞냐라는 논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현재 제도로서는 감액이 있어가지고 최대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 46만 1,250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차라리 국민연금 적게 넣고 이거 최대로 받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감액제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기초연금은 다 공공부조다. 기초연금은 공공부조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나중에 또 나오는데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그러한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의 그러한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반대되는 게 뭐였죠? 보편적 복지였잖아요. 선별적 복지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서 복지제도를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입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자, 1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제도가 사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 줄 내려오시면 노인 돌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사회 서비스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이거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산모하고 신생아의 그런 건강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청을 했지. 그러니까 카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뭐 민간에 보면 국가, 지자체, 민간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해 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민간도 이 사회복지제도에 개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사회서비스입니다. 그 민간에 있는 그 산모 도우미 서비스 막 하면서 이렇게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업체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실제로 그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소속이죠. 근데 이게 민간 소속이 지자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들고 오셨는데 내가 딱 긁으니까 이게 시작 시간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이 몇 시간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들이 기록이 되고 이 긁은 이 카드에서 돈의 50%가 넘어가서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이 지불이 되는 겁니다. 돈을 줬는 건 아니죠. 그건 내가 서비스를 받은 거니까요. 나머지 50%는 내 돈을 내는 거예요. 왜냐? 여기 보시면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자기가 돈을 내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국민은 정부나 지자체 일부 혹은 전액을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보다 나중에 알았는데 내보다 소득이 좀 더 낮은 애들은 100%다 지자체에서 돈을 줬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비금전적 지원이 원칙입니다. 비금전적 형태. 그러니까 서비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혜자의 비금전적 자활 능력을 빌려주고 생활의 불안 요소 실질적인 그런 불안 요소의 실질적인 해소에 도움을 준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단점은 뭐냐? 이게 보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비해서 조금 보조적인 그런 사회보장에 그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총 우리가 3가지 정도의 이런 사회복지제도를 알아봤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당연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특징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탐구활동 한번 읽어보시고 1번과 2번의 그러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지야, 너 아까 그 확인해 왔니? 다운 안 돼? 넌 돼? 그러면 이거 뭐 하면 되지? 그거 Z 그 압축 파일 다운 안 되는 거 아니야? 압축 파일 뭐 이거 하나 딴 받으니까 다 일반 그 폴더는 나눠서 올려놨는데 있는지 안 좋지 기억이 안 나. 집에 가서 컴퓨터로 한번 해보지. 너 핸드폰을 해봤니? 태블릿으로 했어. 집에 컴퓨터로 하면 될 건데.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내일 또. 되기 싶은데 혹시 안 되면 또 얘기를 해주세요. 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